자, 그럼 6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미적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미적분 선택자들에게는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도 그랬어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게 유형 및 스킬 위주가 아니라 오직 교과 개념이다. 오직 교과서 개념만이 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일한 요소다라는 것을 자, 수원수투에서부터 유형 파괴가 되면서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다른 지점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잘 물어보진 않던 것들을 어떤 순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것을 선택 과목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확통이랑 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시험지랑 거의 동일한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미적분 시험지에서는 한 번 더 그 메시지가 있었다. 자, 이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이 사실 개념적으로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념을 완벽하게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변별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유형, 도형, 안내도 충분하다. 그 도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그래프를 미분하기 위한 거고 그 도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급수에 대한 논리를 공부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소리가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수원수투 이 앞에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미적분 선택자들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정말 그것이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음을 그러한 공부만이 이 안에서 최선의 풀이들을 가장 유리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줌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23번 쉬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에서도 개념을 모두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개념 보면 수열의 극한의 뜻과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소관계도 잊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일단 이것은 간단한 계산이므로 성질을 통해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해서 계산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뜻과 성질은 거의 비슷했고요. 자, 그것을 두 가지 모두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하면 되니? 너도 지금 현재 발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성질을 이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곱해서 공통 과목에서도 비슷한 것을 해본 것 같아요. 루트 빼기 루트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 해주고 분모에 루트 더하기 루트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너 제곱에서 너 제곱을 뺀 것이니까 5n이 됐어요. 너랑 너를 더한 것이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뭐뭐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뭐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다 라고 해서 2분의 5라고 구해도 되고 아직 분자 분모가 모두 발산하고 있지 않니?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어서 부분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해서 1 더하기 1분의 5라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뜻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은 것을 얻어요. 뒷 문제들에서도 이와 같은 식의 변형에 의한 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n 자, 성질대로 지금과 같이 식의 변형을 통한 풀이를 한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뜻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 있어. 미분도 적분도 그 극한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게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는지 등을 생각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극한 값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자, 루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에 완전 제곱식을 붙여주게 되면 완전 제곱식에 루트를 붙여주게 되면 절대값 기호와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것이 뒷문제에서 이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절반의 제곱 2분의 9의 제곱이에요. 그걸 더했다고 할게요. 그럼 2분의 9의 제곱을 한번 빼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값 무엇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이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너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만큼 작아집니다. 조족지열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n 플러스 2분의 9의 완전 제곱식
에다가 살짝 뭔가가 빼져 있고 그걸 루트 씌운 것과 같으니까 n이 충분히 커져갈 때 이것은 n 플러스 2분의 9와 한없이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빼기 루트 같은 방법으로 n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이것은 쉽네요. 빼기 4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역시 이러한 것과 매우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2, 이 둘을 빼라는 것이므로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9 빼기 2 해서 2분의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역시 설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뜻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어떤 경우엔 좀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에 관련되고 그것을 완벽히 설명해 볼 수 있는 n으로 다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떤 부분도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 없이 언제나 아무 오류 없이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뜻과 성질의 이 양면적인 어떤 부분에선 의미 생각하기 편하고요. 어떤 부분에선 오류 없이 계산하기가 좋고요. 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통해 공부한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여러 가지 미분법 파트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자, 일단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곡선이 주어졌으니까 매개 변수 미분법, 뭐 다른 건 뭐 있었지?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다 이러한 녀석들이 무엇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대빵이고요. 몫의 미분법 등도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중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공부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주 떠올려 주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dy dx t 이퀄 2일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 정도만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x를 미분할 때는 dx dt를 구하면 몫의 미분을 이용하게 되네요. 이 부분 이용됐어요. 자,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5의 t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구해지고요. dy dt 역시 구해보도록 할게요. dy dt는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게 되네요. 너랑 너를 이용해서 너를 구하도록 돼 있는 거야. 알뜰하게도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t제곱 플러스 1이 분모 쪽으로 가게 되고 분자에 2t가 들어가게 되면 3이 곱해지면 6t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y dt를 dx dt로 나누어 준 다음에 t 이퀄 2를 대입해도 좋고요. t 이퀄 2를 먼저 대입한 다음에 dy dx, dy dt 나누기 dy dx dt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느 방식을 해도 좋고요.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t 이퀄 2를 집어넣어도 혹은 그냥 각각 t 이퀄 2를 집어넣은 다음에 둘 사이에 몫을 구해주어도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에는 그것의 기본 원리와 과정까지 같이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 교과 개념만 묻고 있는 시험지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때 개념이 그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계산 그리고 유도 과정 등을 공부했거든. 그걸 통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험지예요. 자, 다음은 25번 볼게요. 자, 25번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지수함수의 극한입니다. 지수함수, 삼각함수 등의 초월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고요. 지수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수함수의 미분을 위한 거예요. 지수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구해나가는가 라는 과정하에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입니다. 여기선 정말 미분 과정만을 공부하고요. 왜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했다. 안 해도 그릴 수 있거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했다. 미분 안 해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 그대로를 묻고 있는 문제이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2의 bx 제곱 빼기 1, 2의 ax 플러스 b 빼기 8 이퀄 16이라고 돼 있고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역시 뜻과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진 함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질대로 논리적인 흠결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A, B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2에서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모가 0에 수렴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한번 적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0에 가까워지면 제로에 수렴하잖아. 그러므로 극한의 성질대로 이 둘을 곱하면 수렴함으로 곱해서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따지고 있어요. 전제 조건은 둘 모두 수렴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을 안 따지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4점 문제에서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모든 개념을 이용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전제 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별표 해놓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시에는 뒤에 어려운 문제 가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둘을 곱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분자의 극한값 또한 제로이다. 자, 이 네모와 이 네모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만들어지는 거 봤나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 곱하기 0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래서 제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게 그냥 2의 b제곱 빼기 8 이퀄 제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수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또한 뒤에 4점짜리 문제에서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 이퀄 함수값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난 무엇을 할 수 있었냐? 여기선 b가 3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의 뜻이에요. 자, 그럼 b가 3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지수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b의 값을 알았으므로 2의 3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었고요. 자, 2의 ax 플러스 3 이렇게 되었고 빼기 8입니다. 아, 2의 세제곱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이것을 리미트 x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8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2의 ax제곱 빼기 1로 만들고 2의 3x제곱 빼기 1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 문제, 이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최선의 풀이 과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수함수의 극한 무엇인가요? 2의 세모제곱 빼기 1 나누기 세모. 네가 세모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ln 2에 수렴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 ln x가 된다. ln 2가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모가 현재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앞서 23번 문제와 똑같이 분모가 0에 수렴하지 않도록 이것을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AX가 분모에 있으면 좋겠어. 3X가 분자에 있으면 좋겠어. 괜히 곱하고 괜히 나눴으니까 3X, AX 한 번 더 적어줬어. 이렇게 하면 이 노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바로 그래요. 세모분의 2의 세모제곱 빼기 1이라는 녀석의 역수임을 알게 되고 그 녀석은 ln 2에 수렴하므로 이건 ln 2분의 1에 수렴하잖아. 자, 그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 또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녀석이 다시 ln 2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엔 역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ln 2에 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ln 2분의 1에 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맨 앞에 8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3분의 a에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지고 나면 3분의 8a의 값이 16이 된다. a의 값은 8분의 3 곱하기 16이 되었으므로 정답은 6이 되었다. 이렇게 지수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나가는 과정과 최대한 흡사하게 이와 같은 지수법칙에 의한 인수 찾아서 앞으로 꺼내는 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꼴도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도형이라는 부분을 배제해서 식에서 무엇인가의 꼴을 찾아내는 것으로 중요 문제를 변별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이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및 여러 가지 미분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그 도함수의 활용의 백미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을 통해 F, F', F 더블 프라임 등을 통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지? 대칭성, 주기성,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교과 개념이고요. 너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지? 증가감소, 극대극소. 너를 통해 뭘 할 수 있었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 자, 이와 같이 그래프의 개형을 더 여러 함수로 확장해서, 그리고 그 여러 함수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곱해지고 나눠진 것까지, 그리고 합성된 것까지, 그리고 음함수, 매개변수 꼴인 것까지 모두 미분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얘와 큰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수투 때와 마찬가지로 증감, 극대, 극소, 물론 점근선 등을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극한 등을 통해서 주의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변곡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보고 개념을 읽어내면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념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개념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 교과서를 옆에 아예 끼고 하셔도 되겠고요. 교과 개념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해두고 자주 떠올려보는 습관,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그냥 우변에 있으니까 좌변 전체를 f라고 두겠습니다. 좌변 전체를 f라고 두면 정의역과 치역 등을 생각하도록 돼 있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왜? ln x가 있잖아. 그리고 정의역을 지금과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바로 무엇도 생각하게 되냐면 그 안에서는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의 합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 및 두 함수의 합의 미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전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므로 연속함수의 성질의 전제 조건 둘 다 연속이다. 합의 미분 전제 조건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어져 있는 f는 이 정의역 내에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극값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수투처럼 논리적으로 이것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는 극값을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 프라임이 제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함수를 그려서 이런 지점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프라임을 구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 안에서 그것을 찾아주면 돼요. 이 밖에는 없어요. 극값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것은 논리이고 명제야. 이번 시험지의 또 다른 특징, 논증이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의, 정리, 지금과 같은 명제를 통한 논증, 수원수2에서 뿐만 아니라 이 미적분 선택 과목 안에는 또 즐비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안에 더. 명제를 좀 신경 쓰면서 공부하자. 그럼 이게 x란 말이야. 프라임이 제로일 때도 변곡하면 이렇게 극값이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이것을 먼저 찾고 있네. 왜? 동물을 먼저 찾아놓고 그 안에서 사람 찾으면 편하니까. 동물이 아닌 것은 이미 다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이퀄 지금 좌변에 주어진 모든 것이고요. 그것을 미분해 주게 되면 2x 빼기 5 그 다음 더하기 x분의 2가 된다. 계산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2가 제로가 되는 지점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분의 해서 구해주면 2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2 이퀄 제로,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래서 x 이퀄 2분의 1과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질지도 몰라 라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2분의 1 하고 구해주게 되면 함수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2ln2가 만들어지고요. 2를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6 더하기 2ln2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것을 만약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다른 계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 이거 살펴봐야 되니? 살펴봐야 돼요. 왜? 그게 개념이니까. 정의역, 점근선, 극한 등을 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극한 살펴봐야 되나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우측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됨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둘 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너보다 크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선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너랑 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극대일 수밖에 없고 넌 극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가우스의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극대 극소값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두 번 만나도록 하는 t의 값은 너 또는 너일 수밖에 없다. 3차 함수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이 둘을 가지고 정답을 구해주면 바로 2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물론 이 둘이 뭐가 더 큰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f'을 2분의 1과 2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서 사실 이 사이에서 프라임의 값이 음수인 것만을 찾아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값 사이에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증가 감소 극대 극소의 판정입니다. 맨 왼쪽 맨 오른쪽 구간은 살피지 않아도 이 극대 극소 값 우리 둘의 대소 비교에 자신이 없었을 시에는 미분을 통해 감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드디어 도형을 소재로 하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를 소재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및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부분은 사실 삼각함수의 미분, 사인 코사인 함수의 미분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는 중단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고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를 소재로 해서 출제될 수 있다. 늘 이야기해 왔는데 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절대 당황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 계산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극한의 성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파트,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을 소재로 한 이런 극한 미분 문제는 자, 얘네들이 이름이 있는 함수잖아요. 이미 수원에서 그릴 수 있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에 의한 의미 분석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풀이도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성질, 수원에서 공부한 것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여유까지는 이번 시험 보면서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개념을 빠짐없이 진짜 모조리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소재, 그리고 이 중단원의 이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야. 여긴 미분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함수들에 대해, 이름 있는 함수들에 대해 자, 그 함수의 속성을 그대로, 특징을 그대로 이용한다. 자, 이러한 것들 또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을 떠올려서 생소한 소재일수록 개념을 떠올려서 접근하는 걸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식을 구해서 극한의 성질대로 계산을 해보는 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대충 그린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 정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게 그리는 것이 이 미적분 선택자들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여기 P라는 점, T, 사인 T가 있어. T가 파이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근처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접선이 있어서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서 근데 그 직선은 아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을 테니까 위로 볼록한 곡선이므로 누가 기울기가 더 큰지 지금처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이 근처로 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예각이 될 것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할 부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아주 살짝
앞서 사실 공통과목 문제에서도 극한 문제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었던 문제에서 보았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라는 공통과목에서부터 떠올랐던 소재를 이용하여서 이 둘 사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자, 이 노란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파란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면, 저 베타는 지금 현재 어떤 각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각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 알파라는 녀석이, 이거 미분한 거잖아요. 널 미분하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탄젠트 베타라는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이걸 예각의 크기이므로 사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으로 사실 구해야 하는데, 지금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알파 빼기 베타가 예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알파 빼기 베타가 이 각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원리 또한 둘 다 이 문제 풀이에 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그것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끝내도록 하겠어요. 우선 자, 1 플러스 탄젠트 분의 우리 둘 곱한 것이므로 마이너스로 바뀌고 코사인 t가 됩니다. 탄젠트 빼기 탄젠트가 되는데, 네가 지금 현재 알파 각의 크기가 더 크고 거기서 베타를 뺀 것이 이 예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코사인 t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이렇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극한 계산 리미트 세타가 파이보다 조금 작은 상태로 파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특징을 이용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이거예요. 자, 좌우시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라는 녀석을, 지금 t가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t의 완전제곱, 이와 같이 완전제곱식이 주어져 있었고, 자, 너를 구하라는 것인데, 자, 뭐 분의 뭐의 극한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데, 뭐 제곱꼴까지 다 보이고 있으니까 금세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각의 크기를 중심으로 극한값 계산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는 도형 문제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맞아, 0에 가까워지는 각을 찾는 게 좋았어.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t라는 녀석을 k 등으로 두게 되면, 이 t라는 녀석은 파이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t라는 녀석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k, 즉 코사인 k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네가 플러스로 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이 k로 바꾸었을 때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k 제곱이 되고요.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랬어. 자, 그래서 그 부분의 극한을 구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이 2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작은 부분마저도 과정대로 공부했을 때의 유리함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잠시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 왜 2분의 1이 되나요? 이건 왜 중요한가요? 사인 함수의 미분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지금과 같이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 되는 것에 의해 이만큼이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1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서 2에 수렴하므로,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과정을 공부한 사람에게 어차피 이것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유리함, 아니 최소한 불리함은 없도록 만들어 둔 것이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뭔가 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처럼 인수분해하는 과정, 이 시험지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이렇게 구한다. 절대값을 사실 씌워서 구한다.
근데 그 절대값이 되는 것을 기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절대값 필요 없었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대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한 건데. 자, 왜 두 직선의 예각의 크기를 탄젠트 덧셈 정리로 구하나요? 를 설명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하면 너 더하기 너, 두 내각의 합이 너잖아요. 알파 플러스 세타가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세타를 구하고자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젠트 덧셈 정리를 통해 두 개를 뺀 것으로, 근데 그 뺀 것이 예각이 구해질지 둔각이 구해질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예각이 구해진다 둔각이 구해진다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풀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P점을 지나도록 줬을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얘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그걸 원점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원점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게 평행 이동을 둘 다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이의 각의 크기 세타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 이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덧셈 정리 유도 과정처럼 알파와 베타의 차를 가지고 세타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같은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 이 베타라는 녀석 여기다 그리지 않고 여기다 그렸어도 되는 거고. 자, 이제 삼각함수라는 녀석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지주정이 매우 센 녀석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보았을 때 주로 그 부분 학습 목표에 있는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도함수의 활용, 그 부분입니다. 대칭성과 주기성을 조사한다 라는 부분이 주로 이놈과 함께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는 사실 우리 이거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이잖아요. 그걸 통해 원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이 첫 번째 변곡점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 것은 너 뭐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너 뭐가 될 거라고? 1이 될 거라고?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미분해보면 이것이 코사인이 되므로 1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이 최소값, 1이 최대값이 되는 기울기, 최대 기울기와 최소 기울기는 변곡점이네요. 주변에서의 최대 기울기, 주변에서의 최소 기울기.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특징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또 다른 의도로 보여지는 것은 원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파이에 가까워지는 어떤 t라는 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 등의 삼각함수 값은 사실 요거 가지고 구하지 않나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반대가 되고 그걸 이용한 거고, 사인 값은 동일해지고 탄젠트 값은 뒤집히게 된다라는 것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파이 마이너스 k 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k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를 대칭 이동하면 돼요. 파이 p 프라임, 여기 p는 1로 가까워져. p 프라임은 원점으로 가까워져. 요걸 k라고 둬. 네 p가 파이에 가까워지는 녀석을 거울면 왼쪽에서 이와 같이 살필 수가 있더라. 이것이 삼각함수의 대칭 주기성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및 원에서의 정의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sin k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번에도 알파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의 값이 사인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k이고요.
탄젠트 베타, 이번에는 여길 지난다 하지 않고 그냥 원점 지난다 해도 되고 여길 지난다라고 해도 됩니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위로 볼록 등을 생각해 주게 되면 탄젠트 베타가 알파보다 조금 큰 각인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이 1이 됨을 확인하면 돼요. 뒤집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예각의 크기를 탄젠트라고 구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니? 여기서는 탄젠트, 이번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구해주는 것이 베타라는 각의 크기가 더 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알파라는 녀석은 그보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기호등을 준 거야.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라고 구하면 사실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구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 둘을 곱해보면 코사인 K입니다. 탄젠트 빼기 탄젠트인데 너에서 널 빼줘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K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K 제곱을 분모 쪽에다가 곱해서 K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을 구한다. 방금 전과 I의 동일하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풀이를 대칭성을 통해서 그리고 삼각함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왜 분모 쪽을 저렇게 해서 치환하도록 해서까지 이 완전제곱식 꼴을 분모 쪽에다가 남겨놓았을까? 원래는 이 완전제곱식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t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치환하면 뭐라고 했지? 쌤이 언제나 뭐라고 했지? 치환은 합성입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꽤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28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 중요한 내용들, 본론에 대한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자, 일단 문제에서 읽히는 두 가지 개념어 중에 첫 번째 것,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수치 대입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이 먼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처리한 것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거기 밑줄 그으면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항등식에 이거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계수 비교를 할 수 없다. 금방 눈치챘을 것이고요. 수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인수분해 및 공통인수 찾기 등을 통해 이 미적분 책 전반에서 엄청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 F0와 F2의 값을 구해내는 데까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까지를 구하는 것은 대부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뒷이야기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조건이고요. 나조건은 아까 이용해서 F0와 F2의 값을 구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전히 이제 항등식 표현이 다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두 번째 개념어가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연속인 함수예요. 사실 이것이 합성함수에 대해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 개념을 떠올려 보았을 때 매우 넌센스입니다. 연속,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자, 이제 시험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 함수를 보면 자, 방금 전에는 그저 대입에 불과한 것만 했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 교과목에서 공부했던 메이저한 미분 단원의 개념을, 미분법 단원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냥 집어넣어서 값을 구한 것이지. 자, 미적분 교과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양변의 식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건 꽤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와 같이 깊숙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식의 형태를 공부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한 녀석이라고 언제나 강조해 왔어요. 왜? 이 녀석이 없으면 음함수 미분도 없고 역함수 미분도 없고 치환적분법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녀석.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양변을 미분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떠오르는 개념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모든 걸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교과 개념의 모든 것은 2페이지 내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속함수의 미분과 겉함수의 미분을 곱해서 전체 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결과물이고요. 뭘 공부하게 돼 있을까? 당연히 유도 과정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유도 과정에서는 무엇을 이용하게 되어 있을까? 그것이 이 문제의 좌우변에서 쓰이게 될 개념들인 거예요. 이것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른다고. 미분법 뭐냐?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술. 자, 기능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언제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거지. 음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 등을 위해 혹은 치환적분법 등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이 시험지의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가 교과 개념 그 자체를 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논증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구분할 수 있냐가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자, 이 유도 과정은 합성함수의 정의, 바로 대응으로서의 합성함수의 뜻으로부터 이것을 유도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교과서를 옆에 펼쳐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x, u, y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델타 u도 제로에 가까워지므로 겉함수, 속함수의 미분계수로 두 개를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고 둘 다 모두 존재한다. 즉 둘 다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널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제는 다르네요. 여기서부터가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퀘스천인 겁니다. 전제 조건은 각각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안 되는 식입니다. 거기서부터 논리 구조가 다 흐트러지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식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모두 미분 가능함을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우변은 미분해서 다루어도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우변은 어쩌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해 다루도록 하고, 하지만 좌변은 좀 주의해서 미분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구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고 아무렇게나 미분할 수 있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서울을 갈 수 있냐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지점, 이 좌변 및 우변을 그리고 이 항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겁니다. 수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힌트 0과 2를 대입해 보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양변 모두 합성함수 꼴로 주어져 있어요. 여긴 일부가 그렇게 보이고요. 여긴 전체가 그렇게 보이고요. 전 문제의 힌트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가 합성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고요. 좌우지간 우변 그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우변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전체를 미분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전제 조건을 보고 있고, 좌변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뜻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양변은 같은 함수식을 나타내고 있고 이 녀석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완벽히 일치하는 것일 거다. 왜? 실수 전체의 집합에 있는 모든 녀석들을 정의역으로 해서 다 집어넣었을 때 모든 함수값이 같다. 뭐랑 같은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각함수 파트의 주기함수 파트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일 거예요. 이런 항등식꼴, 주기함수도 그렇지. 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변은 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좌변은 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연속성의 도움만 받아서 살펴야 한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우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좌변에서는 합성함수의 뜻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 우리 교과에서
설명되어지는 개념이 그것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하나는 합성함수의 미분, 하나는 치환적분법이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출제할지 몰라요. 자, 이러한 좌변의 함수 그리고 우변의 함수를 모두 합성함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보는 것이 더 쉬워요. 좌변은 fx를 치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u라고 해볼게요. u를 fx라고 한다면 그 u에 대하여 u제곱 플러스 2u제곱이라고 표현되는 y를 g라는 하나의 합성함수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 단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할 수는 없다. 왜? 두 번째 있는 이 2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지만 이 첫 번째 함수는 그저 연속이기만 하다. 여기에 이 문제에 의문스러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좌변은 여길 미분할 수 없겠네요. 근데 교과서를 따라가 보잖아요. 얘도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미분을 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이 2차 함수는 수2에서 처음 다루는 함수가 아니야.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다루도록 돼 있지. 그러네요. 이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고1 수학에서 한 단원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완전 제곱식 또는 2차 방정식의 근 등을 통해서 다루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좌변에 있는 내용을 통해 2차 방정식을 풀이하거나 완전 제곱식을 찾거나 하는 것이 이걸 미분할 수 없었을 때 혹은 미분으로 주로 다루던 주로 다루지 않던 함수나 그걸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개념적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함수는 x가 아닙니다. u 이퀄 마이너스 1일 때가 만약 존재한다면 최소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고 보니 좌변이 해야 될 일은 다 했어.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거든. 0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이에 마이너스 1. 이게 사이값의 정리.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0, 2 사이에 반드시 어떤 C가 존재한다. U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C가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연속만으로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의 함수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이 구간 내의 어떤 값에서 반드시 갖게 된다. 존재한다. 논증이 많다고요. 학생 F입니다. 이와 똑같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왜? 좌변에선 미분할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완전 제곱식 꼴로 풀이해서 그것을 통해 근의 공식 비슷한 것을 유도해 버렸다? 그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좌변에서는 이 행동이 우리가 공부한 개념들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변을 이 합성함수를 못 찾아내도 풀이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변에 있는 함수, 그래, 이 전체 함수를 너도 G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G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변은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로 찾는 거 물론 가능은 하지만 지금은 못했다고 할게요. 그냥 G' 미분했습니다. 우변은 믿고 미분하면 돼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의 합성은 겉함수, 속함수가 모두 미분 가능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거든. 이 문제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유일한 계산, 여길 차분히 미분해주기만 하면 마이너스 a 파이에 코사인 제곱 파이 x 곱하기 사인 파이 x,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2에 사인 제곱 파이 x 그리고 3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파이 x. 쌤은 이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0이 되는 지점들을 모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양변에 있는 함수는 지금 현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함수값의 대응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같은 함수랑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기함수 등을 여러분이 평행 이동해서 일치하는 그래프로 찾아내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최소, 극소의 정의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마이너스 1 이상인데 그 극소인 지점이 0과 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므로 0과 2 사이에 이 극값이 언제 존재하는지, 그것도 극소값이 언제 존재하는지를 살피면 된다. 그럼 이것의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만 찾으면 된다. 부호 변화 보게 되면 얘 0 이상이지만 부호 변화가 바뀌진 않아요. 얘 너 바뀌어요. 얘 지수함수의 치역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너 안 바뀌어요. 그럼 너에 의해서만 부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넌 0보다 크다. 너도 0보다 크다. 넌 0 이상이고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G'의 부호가 프라임이 0이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그래야 극소인 지점인데 그것은 너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언제밖에 없다? x 이퀄 1일 때밖에 없다. 0과 1 사이에서는. 사실 주기함수이므로 1, 3, 5, 7, 9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x 이퀄 1일 때 최소값을 좌변에서 갖게 된다.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의 논리, 사이값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시험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가 개념이고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은 쓸 수가 없어. 근데 우변을 미분을 했다? 그거는 잘한 행동이야. 왜? 미분 가능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용하였거든. 앞에 있었던 문제들로부터 연속임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고 연속임으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22번에서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전년도 시험부터 계속해서 이 정의와 정리를 이용한 논증,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수투 그리고 미적분, 심지어 수원 파트까지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선 거의 이 시험지를 4점짜리에선 뒤덮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끝난 거네. x가 1일 때 우변이 최소값이잖아. 그 지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0과 2 사이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 값이 얼마여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G1 그저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B가 나오는 것이 이 안에 있었던 함수 사실 이 모양과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쉽게 구해지는 계산으로 마이너스 1이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던 것과 함께 연립해 주게 되면 A 이퀄 8분의 1, B 이퀄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정답을 바로 구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담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이거 자주 나와요. 수원 수투까지 보면 엄청 나옵니다. 왜? x제곱 미분하면 왜 2x냐? 이거 밝히려면요. 이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그 인수분해를 통해 극한 계산을 하였을 때 도함수를 유도해 가며 공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통 인수를 통해 이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거 2, 3학년도 수능시험지 수투에서도 4점 고난도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초반부에 주었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로 와볼게요. 좌변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할 수 없으니 그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 전체를 진짜 알아야 돼.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유도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합성함수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 번의 대응을 통해 이 부분이 최소이면 그럼 너는 무엇이 되었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 그 다음 우변에서는 사실 이것도 합성함수의 뜻부터 이용하고 합성함수의 뜻부터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여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에 대한 것 1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27번 문제에 1 코사인 x, x 제곱 이게 2분의 1에 수렴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다. 과정대로 가야 된다. 바로 전에 보고 오지 않았냐? 이게 무엇이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됨을 이용하여 이것을 사인 제곱으로 치환한 겁니다. 그 사인 제곱이 이거였던 겁니다. 여기서 다 보여줬어요. 바로 옆에서. 그리고 일부러 27번, 29번 사이에 완전 제곱식과 관계된 내용들 사이에 집어넣어 놓았다 등을 보았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 또한 선명했어요. 얘를 t라고 보고 얘를 x라고 보면 이 g라는 함수를 다른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네. 너를 코사인 파이 x라고 하면 자, 이 뒤에 있는 y라는 녀석은 a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1-t의 제곱 더하기 b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y야. 이렇게 두 단계의 겉함수, 속함수가 지금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이고요. 그리고 겉함수에 해당하는 것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t자리에 들어갈 이 녀석이 이미 삼각함수이므로 이 녀석은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이 이 녀석 주기가 얼마야? 2거든. 여기 x에다 x 플러스 2 넣으면 t가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속함수가 주기성이 있으면 전체 함수도 합성함수도 주기성을 갖나요? 맞습니다. 같은 이유로 x라는 녀석 뿐만이 아니라 그래 이 녀석 대칭 지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너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그리고 다른 데도 x 이퀄 1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x 이퀄 2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일단 y축 대칭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같은 값을 갖잖아. 그럼 너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속함수의 선대칭성이 합성함수의 선대칭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외우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정대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28번 이후 29, 30번 문제는 28번에 비해 다소 심심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참 공부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 문제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의 생각,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미적분에서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거든? 근데 전제 조건이 연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떠올려 갈 수 있었는가? 자, 그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문제들에 있는 내용들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과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로 가도 그냥 x제곱분의 1 코사인 x 2분의 1에 수렴한다. 이거조차도 평가원은 변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대로 과정을 공부했다면 이걸 1 코사인 제곱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대칭 주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느끼게 되고 그 주기가 2라는 것을 통해 0에서부터 2까지의 구간, 이 안에 무엇인가가 문제에서 그래 0에서 2까지의 구간만 풀어도 양쪽이 이제 같은 함수니까 0에서 2 사이에서 어떤 최소값, 극소값 등을 갖는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공통 과목에서도 계속 동일한 극소값이 나타나는 삼각함수를 관찰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은 지점을 조금이라도 더 용기 있게 찾아보지 않았을까. 자, 딱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체 합성함수가 주기함수가 되므로 그리고 전체 합성함수가 대칭성을 가지므로 그래서 이 fx 자체, 좌변에 있는 함수 fx 자체도 대칭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풀이해버렸으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자, 그것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거 연속인데 미분 가능성 이용하지 않잖아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까지 이용했을 겁니다.
자, 즉 속함수가 대칭이면 전체 함수가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함수가 대칭이면 속함수가 반드시 대칭이어야 되나? 아닐 수 있거든.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거든. 막 이렇게 도트처럼 해도 그것을 잘 이어붙이게 되면 그럼 전체 함수는 똑같이 만드는 것이 대응 관계로선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것으로 점프해서 풀이한 곳은 혹시 없는가? 지금 이 시험지는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묻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모두 언제나 설명해가는 방법으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 수원, 수투 거기에 미적분까지 하면 어마무시한 포션입니다. 자, 그럼 강조할 부분 모두 강조했으니까 26번 다소 심심하다고 했어요. 바로 볼게요. 자, 여기 접선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음함수 미분이네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앞서 이제 정말 뼛속 깊이까지 생각하도록 원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음함수 미분,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 그리고 치환적분까지도 모두 이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의 기본 원리도 잊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y를 x의 함수로 보고 y가 지금 현재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x로 미분하면 이건 2x고요. x쪽 미분하면 2y이고요. y쪽을 미분하면 2x의 dy dx이고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4y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겉함수의 미분이고요. 속함수, 아까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이게 y 그리고 이게 y 제곱인 거예요. 다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뒤에 것을 미분한 것이니까 이 2y제곱이에요. 2y제곱 이걸 미분하면 4y가 되는 거. 이 부분에 미분을 붙여줘야 되겠네. dy dx 이와 같고요. 우변은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한 것이구나. 두 번 대입해야 되니까 식을 구하자. x, y에다 뭔가를 대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변으로 모두 모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x-y 나누기 x-2y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를 대입해주면 되고 A, A 플러스 K를 대입해주면 되므로 분자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A를 대입해주면 되고 A 플러스 K를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A 하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K인 거예요. 자, 이것을 다 플러스로 바꾸어 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점에서는 여기에다가 A 플러스 K를 넣는 게 아니라 B 플러스 K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식의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K, B 플러스 2K 이렇게 되거든. 이걸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자, 계산해주면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것이 되고요. 결국은 A, B, 이제 이 녀석들의 값을 구해서 결국은 K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 이것만 남았는데 이제 A, B에 대한 정보를 위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곡선에다가 A, 그리고 B 플러스 K 이것을 대입해 보면서 구해 보았을 겁니다. 자, 바로 발견이 안 됐어도 괜찮고요. 어떤 의미에선 그것이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A, 플러스 K, B, 플러스 K를 집어넣을 때 뭔가의 계산이 도함수에서부터 반복이 되고 있었어. 합동 또는 닮음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A를 대입해서 구하면 이와 같은 식을 다루어서 이런 식을 구하게 돼요. B를 집어넣어서 역시 이와 똑같은 식을 다루게 되므로 이와 같은 식을 구하게 돼요. 자,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했다? 그래도 그 또한 의도 안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A에 대한 것을 구해보고자 한다면 A제곱 빼기 2AK 플러스 K제곱 해주고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5. 그래서 A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식을 내가 루트 속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5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 A 마이너스 K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B랑 같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자, 바로 전 문제에 대한 힌트가 되고요. 근해 공식 내지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방향성 이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발견을 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의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2k제곱 빼기 15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a, b이므로 앞서 사실 이렇게 생긴 거는 13번 문제에서도 그래요. 두 개의 합이랑 두 개의 곱을 가지고 완전제곱식 비슷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어. 공통 과목에서부터 완전제곱식 그리고 2차 방정식 관계된 내용들이 주어졌던 것들, 자 여기에서 28, 29번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이 2k 플러스 마이너스 2k다라는 것,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이 상수항과 같다는 것 이용해 주게 되면 바로 여기엔 마이너스 2k가 집어넣어지고 여기에는 2k제곱 마이너스 15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k제곱 5k제곱 너까지 해주면 3k제곱이고요. 우변으로 넘겨주면 15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k제곱의 값은 5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 두 개가 이미 y 콜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해서 a와 b를 빨리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또한 고1 수학에 있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리고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다 2차 방정식의 연립을 통해 그 근을 통해 다루도록 되어 있는 개념임을, 그래요. 이 시험지에 2차 함수라든지 2차 방정식 관련 요소가 많았음을 상기해 보았을 때, 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개념적으로 움직였을 때 다양한 방법이 발견될 수 있었던 시험지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워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등비급수, 프랙탈 도형 구조로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소재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 중 하나가,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등비수열 자체를 소재로 해서 그 안에서 다시 등비수열을 찾아내도록 해서 이 등비급수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프랙탈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비급수 하면 뭐예요? 하나가 등비를 발견하는 거야. 등비수열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등비급수, 급수도 중요해. 이 문제는 급수에 대한 논리도 묻고 있습니다. 아, 급수의 뜻과 성질 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후 마지막 1-r분의 a라고 하도록 하는 것에 소재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평가원도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자, 그것을 제외하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교과서 개념상 미적분, 양이 가장 많은데 이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중요 개념들을 공부했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측면만 정확히 읽어낼 수 있으면 사실 문제 자체는 이 30번 자리에 출제된 것 중 가장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급수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AN이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고요. 수원에서 등비수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공비가 가장 중요한 정보였고 그것대로 나열해 나가면서 처리할 수 있었고, 그게 미적분으로 왔을 때는 등비수열의 극한도 공부하고 등비급수도 공부하기 때문에 역시 공비를 기준으로 하였었구나 떠올리면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쪽만 등호가 붙고 그때 수렴 조건, 등비급수 그 수렴 조건 또한 부분합 SN을 구해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하였을 때 이때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면 수렴하는 것이었다 등을 같이 떠올려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주면 돼요. 자, 그 다음 bn을 보았더니 위의 식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래의 식은 an이고요. a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an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크다 이와 같이 주어져 있으므로, 자, 여기에서는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이 얼마다,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이 얼마다, 급수의 합, 급수의 수렴, 이걸 정말 개념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와 비슷한 평가원에서의 최고난도 킬러 문제를 본 적이 현재까지 아마 없을 것이므로,
자, 이렇게 소재가 되는 등비수열을 나열해 보고요. A에는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등비수열을 발견하고 등비급수 관련된 내용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자, 그럼 배운 대로 지금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급수의 뜻이 있고요. 급수의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여기서도 P면 Q이다 논리를 공부한 게 있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자, 바로 가조건에 있는 급수의 수렴 조건은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져갈 때의 b 2n-1이라는 마지막 일반항이 0에 수렴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녀석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해서 반대로 급수가 언제나 합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뭐 반대의 경우를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반대쪽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녀석은 부분합 SN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은 것을 이용해주면 나 조건에 있는 것으로부터 역시 급수의 수렴 조건 이것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속함수가 대칭이면 전체 합성함수는 대칭이 된다 등과 같이 이 방향으로는 여러분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자, BEN 역시 제로에 수렴해야 하므로 둘 합쳐주면 BN 자체가 제로에 수렴해야 된다를 말할 수 있고요. 짝홀 나눈 상태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BN이 한없이 커질 때 수렴해야 되는데 그게 이쪽을 따라간다면 0에 수렴할 수가 없잖아. 어느 순간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AN은 등비수열이잖아요. AN이 0에 수렴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및 급수에 대해서 공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던 개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이 녀석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그 R은 -1에서 1 사이여야만 한다. 자, 이것을 아니라고 가정하면서 규律법 써본 완전 추천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AN이라는 녀석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BN이 위의 식을 따라가든 아래 식을 따라가든 0에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면 이 급수는 수렴할 수 없었던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급수의 뜻대로 나열해 보면서 생각해도 좋고요. 급수의 성질대로 둘을 합쳐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공부했던 개념이 이 부분에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비급수에 대해 1-R분의 A라는 계산이랑 프랙탈이라는 유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비, 급수, 그 안에서 공부한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보셨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등비수열, 이건 수원으로 돌아가 주면 돼요. 지금 A3라는 녀석이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부호 자체가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바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1이기 때문에 공비가 0일 수는 없잖아요. 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다 0일 텐데 그럼 공비는 양수 또는 음수네요. 경우 분류 22번에 있었던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양수 또는 음수라고 나눌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우 분류이고요. 네가 이게 아니므로 R이 0에서 1 사이일 때와 -1에서 0 사이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것이 아닌 것은 금방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모든 항이 다 음수였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부호 변화가 절대 없는 거거든. 이렇게 자꾸 가정해야 되므로 경우를 분류해서 가정해 보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귀류법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부호 변화가 없으면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다 마이너스야. 그럼 BN을 널 선택하든 널 선택하든 언제나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네요. 이건 급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 더해서 덧셈 기호를 끊없이 나열을 하였는데 그게 모두 음수면 양수로 그 급수의 합이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녀석 보게 되면 이제 부호 변화를 지금과 같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수가 된 부분들 쉽네요.
그러고 보니 최근 등비수열이라든지 급수를 관련 소재로 해서 우리 도형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논리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던 기출문제와도 흡사합니다. 이젠 이 안에서 새로운 등비수열을 발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 거거든.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은 조금 이것보다는 힘들 수 있어도 짝수 번째 항들의 한정해서만큼은 AN이 모두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 BN을 AN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BEN이라는 수열을 뭐 일반항으로 쓸 것도 없습니다. 등비수열을 나열해보고 그 공비를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열은 나열이잖아요. 나열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등비급수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AR, 두 번째 항이 AR 세제곱. 더 이상 안 해봐도 알 것 같아요. 1-R 제곱이 공비이고요. 첫째 항이 AR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계산한 것이 8이 된다. 첫 번째 식을 얻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홀수 번째 거. 요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R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했는데 A3의 값이 B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3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여야 됩니다. A3의 값은 B3의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래야 이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게 된다. 아래쪽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무엇이 되나요?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이 줄어들게 돼. 절대값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1과 A3까지는 바로 이 위의 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B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로 위의 식으로 B3라는 것 또한 마이너스 1로 위의 식으로 구해지게 되어 있고 그럼 B2n-1도 한번 나열을 해볼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야. 세 번째 항부터 이제 이게 A5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 A7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가 걸려 있단 말이지. 이 R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이기 때문에 R 제곱을 곱했을 때 절대값이 작아지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 항이 나타나게 되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아까 생각해 보았던 급수의 뜻 그대로입니다. 만약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것도 모두 너든 모두 음수야, 음수. 그 다음 것도 너든 모두 음수야, 음수. 그럼 나머지를 쭉 다 더해 나간 것도 급수의 뜻으로 생각해보면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잖아. 네가 하나가 더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너부터 아니다. 너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A5, A7이 각각 B5, B7의 값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n = 1부터 무한대까지 B2n-1을 구하는 것은 앞부분 두 개는 따로 지금과 같이 처리해주고 앞에 있었던 공통과목 문제 9번 등에서도 초반부의 항을 따로 다루어야 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을 보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초반부에 몇 개의 항을 따로 다루어야 되는 경우까지도 모두 나열을 통해 완벽히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직접 나열해 보면 돼요. B5, A5이므로 AR 4제곱, 너 AR 6제곱 등이 될 것이고 이것의 공비가 R제곱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1-R분의 A, R제곱분의 첫째 항 해주면 되고 이만큼을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므로 이만큼을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 식과 이 식을 나누어 주게 되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바로 구해지는 겁니다. 식의 형태를 누가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냐?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라는 것조차도 등비수열의 합공식 1-R분의 A 1-R의 N제곱조차도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을 유도해 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공통인수를 잘 발견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R = -2분의 1이고 우리가 가정하였던
R-1과 0 사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해졌으므로 남은 부분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AN에 대해서 R이 정확히 주어졌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A의 값을 구해보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2라고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2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6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다시 마이너스 3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수원 때와 똑같습니다. 내 눈앞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모두 지금과 같이 나열되어 있으면 절대로 맞는 겁니다. 짝수차 보면 걔네들 나 조건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홀수차 보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뭘로 표현된다? 마이너스 1로 표현된다.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AN과 같은 것으로 BN을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역시 확인해 줄 수 있었고요. 자, 절대값 수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R분의 A를 하여라. 절대값으로 구한 것이므로 첫째 항 12,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24 이와 같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